네, 안녕하세요. 미술 감상과 비평 7번째 시간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번까지도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과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29일인데 오늘이 아침에 이제 학교에 나왔는데 누가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28일 날. 제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왜 몬드리안의 그림은 환원주의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마크 로스코라고 하셨는데 왜 몬드리안은 안 되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분한테 이제 나중에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고 나서 제가 그 전에 뭐라고 이제 답글을 달았길래 이런 질문을 했나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그린버그식 환원주의라는 얘기를 빼고 그냥 환원주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몬드리안도 부합을 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고 그런 의도로 질문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답글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달아드려가지고 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일단 그 환원주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이전에 그린버그의 환원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환원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해요. 환원주의 하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대상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성,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추상의 광연, 쉬상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앱스트랙트라고 그랬죠. 그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원이 이제 하나의 대상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부분이 분석을 했을 때 전체를 대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추출할 때 나무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그 대표성, 나무라는 게 이제 추상적인 것이고, 그 나무에서 이제 구체성, 뭐 아카시아라던가 뭐 아니면 장미 아니면 소나무, 뭐 참나무, 뭐 솔나무, 혹은 이제 뭐 밤나무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도토리 나무 이러면서, 떡잎나무 뭐 이러면서, 떡잎나무라는 게 있나? 근데 떡갈나무,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세분되는 것들은 다 구체적인 요소들이고 그 구체적인 요소들이 합쳐서 하나의 나무라는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환원주의는 그럼 이 나무를 대표하는 게 뭘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분석을 막 했더니 뭐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나온다. 그럼 나이테가 없으면 나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이렇게 점점점점 이어나가다 보면 나무만의 어떤 특징이 나오겠죠. 그럼 그 나무만의 특징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나무의 특징을 환원주의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린버그식의 환원주의라는 건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제가 나무의 환원주의를 얘기한 거고, 그린버그식 환원주의라는 것은 그린버그가 생각한 어떤 대상을 본질화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린버그는 회화를 환원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평면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관점에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 관점에 부합하는 그림이 뭔지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몬드리안도 환원을 했어요. 몬드리안은 회화를 환원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면. 그러니까 즉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소. 조형 요소. 뭐 색이나 면이나 뭐 선, 뭐 수직 수평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수직 수평선 그리고 뭐 삼원색을 쓰고 그리고 뭐 회색이고 검은색이고 이런 거 쓴다 그랬죠. 근데 그 결론이 다 뭐예요? 조형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을 조형 요소로 본 것이고 그린버그는 회화로 환원하면 평면으로 본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몬드리안의 그림이 좀 더 여기 평면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평면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랬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조형 요소만 있어요. 여기에 이 그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색이 있고 얘도 색이 있고 얘는 오히려 더 단순하다 그랬죠. 제가 조형 요소의 그 어떤 가지수가 더 적으니까 이게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든 게 정역이 됐으니까 이게 완벽한 조형 요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린버그의 환원주의라는 이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화의 본질은 평면으로 보았다라는 이 단서를 달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의 본질을 평면으로 봤는데 물론 이 몬드리안의 그림도 평면적입니다. 어떤 게 평면적이냐면 대상을 이전 시간까지 우리 배웠던 어떤 그 예수의 모습을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전통주의적인 개념으로 무언가 재현한 게 아니죠. 이 그림에서 재현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재현이 아니라 회화 그 자체를 나타낸 거예요. 회화의 어떤 요소들만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고 재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회화 자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어떤 대상을 묘사했습니까? 혹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면이라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그 경계를 이렇게 외곽을 흐트리면서 이 사각형 형태조차도 흐트러뜨려 놨어요. 그게 좀 더 평면적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이 화가들은. 근데 이건 좀 나중에 또 더 깊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좀 빼놓고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조형 요소와 원리로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몬드리안이 더 평면적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 앞서 이렇게 달아줬던 이 두 줄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 보고는 회화의 본질을 평면으로 봤는데 왜 이게 그럼 더 평면적이냐? 이야기했었죠. 얘는 회화의 물질성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그림 자체를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은 결국에 어디 그려집니까? 캔버스라는 무언가 천 혹은 이제 그 캔버스 이외에도 이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젤화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무 판넬인데 나무 판넬에다 그림을 그리던 혹은 벽에다 그림을 그리던 어떤 그 매체 위에다가 물감을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그 특징에 집중을 한 것이 몬드리안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어떤 그 개념을 넘어서 그림이란 것은 결국에 어디에 어떤 매체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매체에 그려지다 보면 그것은 실제로 어떤 매체의 면에 그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평면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평면 위에 따로 물감이 얹혀져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평면성으로만 따지자면 좀 더 덜 평면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 굉장히 좀 회의론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집중을 했던 게 이제 캔버스라는 어떤 물질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캔버스라는 물질이 결국에는 회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단초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이 그 왜 도널드 저드라는 작가가 그때 제가 작품 보여준다 그러고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널드 저드라는 그 작가가 잠깐만요. 이게 다운로드를 제가 어디다 했지? 알겠네. 그린버그가 회화가 그렇게 평면이라고 네가 그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회화가 평면이냐? 평면이 아니야. 회화 옆면을 봐. 회화 옆면을 보면은 회화 옆면을 보면 이게 두께가 있어. 응? 이렇게. 응? 이게 지금 사각형 네모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면을 보면은 이게 캔버스 천에 그 옆면을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보니까 야, 니 봐봐, 니 캔버스 면이 평면이라며. 그 평면을 결국 옆에 측면에서 보면 이건 평면이 아니라 입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의 이 입방체로 돌아가야 돼라고 돈을 저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버그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회화 그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물질 얘기를 해. 근데 그 물질에 대한 단초를 달아줬던 게 바로 그림버그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회화를 살펴봤더니 매체가 있었고 그 매체는 결국에 평면이었는데 그 평면이라는 그 매체 위에 물감이 올라가니까 그건 좀 더 덜 평면적인 게 아닌가라고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런 작품들이 나중에 이제 반발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네들은 연극적이라고 이제 뭐 까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칼 앙드레의 이 바닥에다 철판 늘여놓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댄 플레이빈의 이런 라이트 아트 이런 게 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어떤 조건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도 어떤 그 변화를 가하지 않고 그냥 사각형 입방체 이거 하나만 제시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작가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개념미술적인 태도도 들어가 있는데 작가 만들지 않고 작가는 이제 주문을 넣어가지고 주문한 공장에서 그냥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작가는 생각만 여기 들어가 있고 작품은 자체는 작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드는 행위는 의미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좀 더 평면적일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해주신 란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개념이 조금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된다던가 그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미술 시간에 배운 환원주의랑은 좀 뭔가 개념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그 4반 친구거든요. 4학년 4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 Q&A 4학년 4반 Q&A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 달았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요소만 설명을 해드렸더라고. 요소만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색이랑 면을 썼던 것 같아요. 색이랑 면. 그래서 뭐 면이 뭐 해체되어 있고 뭐 얘는 뭐 균이라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요소니까. 원리는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근데 제가 구두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조화가 느껴지고 얘도 두 개 다 조화가 느껴지고 얘는 뭐 유사 조화가 느껴진다면 얘는 대비 조화가 좀 느껴진다. 그리고 혹은 얘는 뭔가 이제 크게는 뭐 대칭형인데 얘는 뭐 비대칭형이다. 그리고 얘는 뭐 변화와 통일. 얘는 이제 변화는 좀 굉장히 약하고 통일감이 굉장히 강하다. 얘는 이제 변화와 통일이 잘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원리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 써준 거는 요소만 썼는데 이제 그 써준 게 이제 요소와 원리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써준 거는 요소만 썼다. 제가 좀 이게 문자를 대충 읽고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막 내뱉었던 것 같아요. 좀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자인 수업을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디자인 수업을 마저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디자인의 문화 변화를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시대별로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활에서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또 질문 던집니다.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질문 던지는 게 좀 생각할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왜 중요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디자인이 뭐였어요? 계획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 보면 우리 생활에서 계획하는 것, 뭔가를 디자인하는 것, 내 삶을 디자인한다, 내 삶을 설계하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할까? 혹은 이제 그 설계라는 의미를 벗어나서라도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흔히 쓰는 말의 디자인은 뭐예요? 외적인 요소를 설명을 하죠. 보통 이제 상업적인 어떤 대상의 외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업적인 어떤 대상의 외적인 형태가 왜 중요할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장 간단하게는 뭔가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이고 우리들이 뭔가 거기에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호감을 느낄 수 있고 예뻐 보이도록 왜 만들었겠습니까?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보다 잘 팔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어떤 미적인 취향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미적인 취향을 고려했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미적인 취미에 부합을 해서 내 상품이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땠든지 간에 그 목적에 있어서는 좀 별로이다. 물질적이니까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이죠.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내 삶에서 어떤 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계획 없이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 만들어진 대상은 좀 형편이 없겠죠. 그리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능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한다면 그게 어떤 생산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공정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비용이 조금 많이 절감되면서도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은 가장 좀 우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형태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의 맨 처음에 이제 아이팟이 나왔죠. 아이팟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어요. 어떤 버튼도 이거 다 없애고 버리고 완전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아주 혁신적으로 그때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배웠던 우리 환원주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그 미니멀리즘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저드가 이야기한. 근데 도널드 저드보다는 이제 환원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부합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기능성만 남기고 그 외적인 요소는 다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거 제거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봤을 때 아름답죠.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뭔가 호감이 가고.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이라는 것은 뭐 이제 다 뭐 그 홈 버튼도 다 없애버리고 다 이제 완전 터치잖아요. 거의 이제 네모난 사각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뭐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물론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그 외적인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제작 과정에 대한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참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거 수업 나가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뭐 디자인 어원 어디서 왔다 그랬죠? 데시그나레라는 라틴어 뭐 설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디세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다 계획을 세운다. 뭔가 스케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디세뉴는 소묘를 뜻합니다. 소묘. 여기랑 같은 말이 이제 데생이에요. 데생. 데생은 이제 프랑스어고 맞나? 네, 프랑스어. 디세뉴는 뭐였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저 라틴어고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소묘가 디자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제작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 생각이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생각을 구체화해야 되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바로 그립니까? 아닙니다.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걸 해요. 이 스케치에 포함되는 것이 소묘, 그리고 뭐 데생, 혹은 이제 뭐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에는 뭐 썸네일도 있고 러프도 있고 뭐 스타일도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썸네일은 뭐냐면 썸이 뭐죠? 썸 엄네. 그 엄지를 얘기를 해요. 썸. 네일은 뭐예요? 손톱이에요. 그래서 엄지 손톱 크기만한 어떤 이미지들을 째절째절하게 조금조금하게 그려보는 것들, 이런 거를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해요. 혹은 이제 에스키스라는 것도 있고 뭐 에티드라는 것도 있고 뭐 에보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에티드는 이제 뭐 연습곡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스터디의 의미예요. 스터디도 뭐 스터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다가 아니라 연구하다죠. 연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부하는 것도 스터디라고 하죠. 연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학문을 탐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스터디는 탐구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 에티드에는 스터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탐구하는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 탐구한다는 것이 스케치를 해보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좀 묘사하면서 탐구를 해보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키스 말 그대로 그냥 스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상 표현을 한 다음에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스케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디자인의 과정이라는 건 보통 어디예요? 이 작품 제작 이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스케치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조각의 경우는 미리 한번 깎아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모크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에보시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스케치가 크게는 뭘로 본다? 디자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왜? 회화에서는 그게 제작하는 과정의 어떤 그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개념에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묘라는 말이 이런 디세뇨나 데생 이런 말에서 디자인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시그네라도 그렇고 다 비슷하죠. 디귿으로 시작하는 너무 좀 포괄적인가?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죠. 봤죠? 아 계획을 세우는 게 디자인이었구나. 구체적이게 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은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인류의 욕구와 함께 변화해왔다. 당연하죠. 인류의 욕구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내 꿈이나 어떤 내 욕망을 실현해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서 이 디자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묘사하고 대상의 어떤 미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디자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물을 이용한 장식은 예술 고대부터 이루어져 왔고 말 그대로 이제 뭐 당초문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어떤 풀의 그 곡선 같은 거. 그래서 뭐 집에 뭐 그런 가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자 중에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 풀떼기들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은 그 의자들이 있잖아요. 왜 그 어르신들 많은 집에 가면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또 뭐 이게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편견이 되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그 꼬불꼬불한 형태를 당초문이라고 해요. 당초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덩쿨의 형태를 좀 단순화시켰다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술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고 그런 게 이제 하나를 꾸미는 거죠. 꾸미기 시작을 했다. 그 꾸미는 것을 왜 꾸몄냐?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꾸민 것 같다. 근데 그 윤택하게 하는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꾸민 것이죠. 그리고 인쇄 기술의 등장과 함께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쇄 기술이 등장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흔히 이제 활자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역사 시간에 배우나? 모르겠네요. 국어 시간에 배우나? 아무튼 그러니까 활자혁명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보거나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이제 복사기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게 쉽게 복사를 하는데 예전에 복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필사본이라고 해서 일일이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요. 타자 치듯이. 타자도 아니고 이제 뭐 손으로 씁니다. 수기로. 그래서 필사라는 거예요. 필사한다 하죠. 우리가 흔히 옆에 있는 걸 뺏겨서 쓴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속 씁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뭘 만들어요? 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그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줍니다. 그럼 또 받으면 나는 그걸 또 필사해요. 그럼 또 만듭니다. 그걸 또 전달해요. 이런 식으로 책을 한 명이 직접 다 끝까지 써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책의 어떤 그 객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걸 그냥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읽고 써야 되니까 문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도 뭐 하루 종일 해봐야 그거 하루에 한 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매달려야 한 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식층들 혹은 이제 귀족들, 왕족들만이 책이라는 것을 소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쇄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시민들도 책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책을 가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지식이 팽창하게 되고 근데 그 지식이 왜 팽창하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직접 내 스스로 경험을 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는 매체죠. 그러면 이제 그 간접 경험을 점점 쌓다 보니까 내 어떤 그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해보지 않아도 책을 통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나는 이걸 마치 해본 듯이 느끼고 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책의 몇 줄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삶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를 드시면은 책을 이제 고르실 때 되게 금방금방 쓴 책들이 있어요. 뭐 1, 2년 만에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경제학 얘기라던가 뭐 돈 버는 비법 뭐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뭐 그렇게 나쁜 내용의 책도 아니겠지만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는 뭐 애덤 스미스의 뭐 국부론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마르크스의 뭐 자본론이라던가 이런 걸 읽으시면 마르크스는 너무 좀 사회주의여서 좀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좀 배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보지 마세요. 불온서적이니까.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읽는 게 낫습니다. 왜? 애덤 스미스가 30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쓴 그 국부론이라는 책이 결국에는 자본시장,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나서 경제학자들이 몇 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한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대단한 지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오래 고민해서 쓴 그런 책들은 그 사람의 어떤 10년의 노하우가 그 책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에 녹아 있는 그 책을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만에 독파를 한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혹은 1년이라도 1년 만에라도 독파를 한다면 그 애덤 스미스의 10년간의 어떤 누적된 지식을 나는 1년 만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그런 소설들이 뭐 이렇게 가치가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읽을 때 좀 그런 좀 가치가 있는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뭐 칸트의 책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책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본 지식도 뭐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책을 이제 나중에 이제 독파를 해 나가시다가 나중에 어떤 그 레벨이 되시면 꼭 좀 이렇게 유명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뭐 세익스피어 책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읽어보시면 좋으니까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그렇고,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다른 그 어떤 소설 책들보다도 문학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들 책이 굉장히 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인쇄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 굉장한 노하우가 섞여 있는 책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글은 굉장히 많고 뭐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뭐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는 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점 가면 책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쇄기술 발전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점을 얻었지만 단점으로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꼭 그런 식의 책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얘기가 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인쇄기술이 등장하다 보니까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이 또 등장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인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든 것도 있었어요. 성경을 만든 것도 있고 혹은 이제 법전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죠. 근데 아무튼 인쇄를 해서 근데 책을 만든다기보다는 하나의 종이 포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포스터가 이제 기둥에 뭔가를 붙인다라는 의미예요. 포스트가 이제 뭔가를 게시한다, 붙인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왜 우리가 포스트잇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포스터는 그것을 붙여놓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에다가 그 종이를 붙이는 걸 이제 우리가 포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포스터는 결국에 뭐죠? 한 장짜리 이미지예요, 보통. 그래서 맨 처음에 인쇄를 했을 때는 책을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글을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의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는 뭐가 효과적이에요? 어떤 이미지 한 장 딱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비장전이라고 해서 어떤 그 효의 내용들을 담은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서민들이 좀 이제 효행을 해야 되고 왕은 이제 좀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설파를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였죠? 그래픽 디자인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래픽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뜻해요. 그래픽
그래픽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왜 컴퓨터 그래픽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컴퓨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픽이 하나의.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이 한 장짜리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걸 얘기해요.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그림으로 내 타인을 계몽시키고 교훈을 줄 것인가? 여기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광고는 뭐냐면 인쇄 기술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광고가 왜 등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미술 작품이나 어떤 그 공예품들 이런 것들은 다 그 계급 체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산층들이 소비하는 어떤 장식물들, 혹은 이제 돈 많은 애들이 부르주아들이 소유하는 귀족들이 소유하는 그 장식물들, 그리고 왕들이 소유하는 장식물들의 어떤 그런 식기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산하는 장인들은 굳이 이거를 사람들한테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대상, 특정한 계급을 가진 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특별히 우리 광고해가지고 내가 이게 더 좋아, 이거보다 A보다 B가 더 좋아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장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수동적으로 작품을 조달하는, 귀족들에게 작품을 조달해주는 일종의 약간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르네상스부터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이 조금 개선은 됐는데, 공예에 있어서는 그때도 아직도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왜 도공들을 너무 노예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다 잡혀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는 일본들은 장인을 대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공예나 이런 게 좀 많이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어떤 그 손으로 하는 노동에 대한 것은 가치를 절하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뭐 노동하는 분들을 보고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좋은 인식은 있는데, 장인 외에 어떤 몸을 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좀 그런 좋지 않은 인식들이 남아 있어요. 용접으로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져서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붙는 수식어들을 보면은 뭐 이런 건 좀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인식을 우리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인들의 어떤 대우가 아무튼 그때는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광고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속칭 신흥 부르주아들이 생깁니다. 부르주아라는 게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같은 분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재명이 아니라 뭐지? 이재용은 시장이죠. 지금은 도지사구나. 아무튼 그런 기업인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기업인이 어떤 귀족 출신은 아니죠. 뭐 양반일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 똑같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신흥 어떤 지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쪽 고위 계층이 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귀족들한테만 작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흥 부르주아의 요구에 좀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인들도 어떤 그 관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떤 발단으로 개별적인 작품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 광고의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대 디자인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영향을 마셨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내용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인쇄 기술이 등장해서 뭐가 됐고, 광고라는 것이 왜 등장을 했는지, 왜 이전까지는 광고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작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수정궁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만국발람회라는 것이,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75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를 이제 보통 산업혁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증기 터빈을 개발을 했고, 터빈이라는 것은 이제 터보가 뭐죠? 태풍 뭐 그런 뜻인데, 그 태풍처럼 이렇게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는 그 팬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제 터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팬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거 있죠. 물레방아는 이제 증기랑은 좀 반대의 개념인데, 증기는 이제 수증기에 올라가는 힘, 중류하는 힘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낸다면, 물레방아는 반대죠. 그 뉴튼의 어떤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물이 이제 낙수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힘 때문에 그 물레가 돌아가면서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혹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방식이에요. 뭔가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증기 기관도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실린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에다가 뭐 증기 압력을 줘가지고 그 피스톤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그 크랭크 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움직이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그거를 또 다른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발전을 했던 것의 최초가 이제 뭐 전기차나 뭐 이런 모터가 나오기 전에, 혹은 이제 뭐 석유 에너지가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 시작됐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증기 기관. 그래서 그 기관차라는 것도 생기고, 기관차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인상주의가 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공장이 막 생기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수공으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선 특히나 그 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그 면 하면은 영국이 제일 짱이었어요. 그 식민지들한테 그 목화섬 다 따게 해가지고 영국으로 다 가져와서 그 직물 수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기술적인 것은 이제 뭐 독일이나 그런 뭐 기계를 만드는 것들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가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영국은 자기가 이제 산업혁명의 시발점이고 우리가 이제 최초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결국에 뭐 면이나 찍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편정전도 그래서 일어나요. 영국에서는 그 직물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인도나 이런 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애들이 그 비단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비단이 어떤 그 매끄러운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고 면을 이제 수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중국은 더군다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 비단을 입고 다니니까 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만 하지 수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주력 상품은 면인데, 면직물인데, 그 면직물이 안 팔리다 보니까 중국에는 팔아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때 왜 우리가 본차이나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그 뼈가루를 갈아 넣은 것처럼 허옇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그래서 그 본차이나라는 것은 그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래서 그 도자기의 어떤 그 청아백자라고 해서 그 파란 색깔 어떤 코발트 블루색의 어떤 도자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 얘기 듣는 배경이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을 이제 받다 보니까,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단도 수입하게 되고, 영국에는 비단도 수입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은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수출은 별로 못하는데 수입은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아니 이 중국 애들 이제 뭔데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고민을 하다가 아편을 대량으로 해서 마약을 얘네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해요? 아편 이제 그만 수입하고 우리 애들 이제 정신 상태 이상해지니까 불태우지 않습니까? 불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 영국군이 밀고 들어오죠. 그랬더니 그 대포에 중국이 다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불평화 조약 맺고, 그래서 그때 아마 베이징이 이제 뺏겨가지고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그런가?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워낙 옛날에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영국이란 것은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도 우리 손으로 이루었었고, 그리고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제국인데, 하나의 제국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의 주발점이고 이런데 우리가 이 어떤 기술 발전에서 우리가 뒤처진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야 하고 이 만국박람회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것은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엑스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람회가. 그래서 어떤 나라의 자국의 어떤 기술도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 우리 것만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도 그럼 너네도 뭐 부스 몇 개 줄 테니까 니네 것도 좀 소소하게 좀 해봐.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 거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한번 봐봐. 그런데 여기 가면은 이 전시장에 가면은 거의 한 80%가 영국 거예요. 한 20%가 이제 외국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네들 것만 다 이렇게 막 왕창 보여주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잔치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열었는데 이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왜 이 수정국이라는 게 이제 이 만국박람회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게 나오냐? 다양한 국가에서 이 엑스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수용할 장소가 없었어요. 영국에는. 근데 이 기간은 한 6개월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건축물이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셉 팩스턴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온실 작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왜 우리 유리 온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유리 온실을 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유리 온실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철근이랑 유리로만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이동이랑 설치가 쉽게 해서 이 건물을 굉장히 큰데 6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랑 또 연관이 있는 것이 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철골 구조물이나 이건 지금 불타서 없어가지고 지금 사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재료인 유리랑 어떤 이런 철근들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이 건축물 자체도 또 산업의 어떤 혁신의 상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국의 어떤 기술력을 또 나타나기도 하죠. 요게 철강 산업이라든가 어떤 유리를 우리가 이렇게 뭐 조립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건축물을 금방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영국의 위상도 보여주는 그런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을 주도했던 영국에서는 전 세계의 기술품과 상품을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요건 이제 교과서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좋게 쓴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영국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철골과 유리로 지은 수정궁을 박람회 장소로 공개하여 발달된 공업 기술을 과시하였다. 그치? 과시한 거죠. 이게 자기네들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야 하면서 막 보여준 겁니다. 수정궁이라고 해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박람회에서 전시된 공산품들은 기계와 대량 생산의 산물로 기술 면에서 우수하지만 미적 수준이 높지 않아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되었다. 자,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서 결국에는 이런 기계 생산으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았다. 우리 기술력 이 정도야 하고 보여줬는데 결론은 뭐야? 기술은 우수해. 너네 이렇게 철강 잘 만드는구나 했는데 미적 수준이 높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이제 대량 생산에만 치중을 해서 생산성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잘해. 생산 잘하고 뭔가 많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긴 해. 근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건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좀 허접하다고 이렇게 좀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그 제조업 강국 작품 제작을 어떤 그 상품 제작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중국에 있죠. 근데 중국은 요즘에도 어떤 이태리나 왜 우리가 흔히 중국제 하면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산물들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혹은 뭐 이태리 그런 쪽들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쪽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혹은 이제 뭐 어떤 식기류라던가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들 그런 것들은 그쪽에 있는 것이 뭐 품질이 좋다고도 요즘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많이 평준화가 돼서 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뭐 어떤 주방용품에서 뭐 휘슬러라던가 이런 것도 다 아직 독일제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가 아직도 뭐 독일이냐 일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기술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잠시만요. 밖에 소리가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영국에서 했던 이 산업물들이 굉장히 좀 질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해놓고 와서 이제 막상 보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어떤 그 미적인 수준을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반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미술공예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벌써 40분인데 미술공예운동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영국 만국 박람회
만국박람회는 기계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였지만 기계 문명을 비판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러면서 모리스 외부 등의 예술가들은 기계로 제작한 질 낮은 제품과 산업화에 따른 비인간적 현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귀족적 중세 공예의 부활과 장인 정신을 장려하는 목표로 미술 공예 운동을 일으켰다. 자,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것이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영국 만국박람회가 결국에는 영국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은 것이고, 거기서 기술력을 실제로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기계의 힘으로 어떤 이런 대량 생산을 하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만큼 굉장한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결론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소비했던 어떤 그 17세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향유했었던 어떤 그런 대상이나 물건들에 비하면 굉장히 재질이 떨어지는, 질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제품들이 많다고 보니까, 아니 너네들이 말한 이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좀 더 발전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윤택한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 뭔가 너네가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 만든 건 좋은데 그 많이 만든 게 우리의 삶을 좀 더 개선해주진 않은 것 같아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주축이에요, 모리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로 제작한 질 낮은 제품과 산업화에 따른 비인간적 현상, 이건 뭐냐면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공장화가 되잖아요. 공장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공예로 돈을 벌었던 어떤 장인들이 일자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게 들어서면서 그 뭐 직물 산업에서도 그 단순 노동을 했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계들이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인간성이라는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들을 이렇게 봐도 제품들이 전부 다 굉장히 딱딱해요. 형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곡선적인 형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을 해서 작품을 생산을 해야 됐는데 그 규격화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 제품들만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거푸집에다가 뭔가 그 거푸집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주철이나 이런 액체를 녹여가지고 그 틀에다 부어서 찍어내서 만드는데, 그 형태를 찍어낼 때도 그게 막 곡선이 많고 어떤 관절이나 이런 게 많으면 찍어낼 때 그 쪽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건 여러 번에 찍어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번에 찍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손이 많이 가게 되면 어때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산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적인 거를 다 배제하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반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전까지 소비했던 어떤 그런 공예의 아름다움을 다 버려버린 어떤 이상한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스의 어떤 이런 운동이 그때 당시에는 지지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인간적인 형상을 반발하고, 그리고 중세 공예의 부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인 정신의 장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 시대 때 공예나 아니면 이제 장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축물을 예를 들면 지어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에는 모든 게 다 장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 팩스턴이 한 이 건축물은 노동자들이 그냥 팩스턴이 그 설계한 이 쇳덩이를 들고 와서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전의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외형을 굉장히 잘 깎은 다음에 거기 그 깎은 것의 형태 외에도, 기능적인 형태 외에도 미적으로 그걸 꾸미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조각품들을 막 수도 없이 막 박아놓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가가 이 건축에서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어떤 조각상을 세울 수 있는 조각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어떤 회화를 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중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뭐든지 다 만들고 간단한 형태로 해서 뭔가 기능성만 너무 추구한 이런 것들보다는 중세처럼 기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뭔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미적인 요소들이 이런 작품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위에 나오죠. 자연물을 이용한 장식은 예술 고대부터 이어졌고,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물을 단순화시켜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초문이라고 했죠. 어떤 그 곡선적인 형태. 그래서 요런 지금 이게 뭐죠? 향수병인가요? 식탁용 유리병이네요. 근데 이 유리병도 어때요? 곡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의자에서도, 의자를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살대들은
사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형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만들어도 됐는데 여기다가 이런 변화를 준 거예요. 왜? 디자인을 해서 뭔가 우리의 신미성을 좀 더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 천에 있는 이 패턴을 보세요. 이때 당시에 명진물도 이런 패턴을 찍어낼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면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패턴까지 넣을 그런 겨를도 없었고 이런 걸 디자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점을 다 이제 타파를 하고 다시 이제 옛날 공예처럼 이런 아름다운 어떤 이런 곡선이 들어간 패턴이 들어간 이런 직물들도 사용을 하고 의자 자체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간결한 형태가 세련된 무늬 이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는 또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곡선이 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복잡하진 않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좀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이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들이 사용했었던 17세기, 16세기 때 왕이나 어떤 교황들이 사용했었던 장신구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거에 대해 그 무슨 유리병 하나 만드는데도 한 달, 두 달이고 장인들이 걸쳐서 만들면은 비싸도 이제 그걸 누군가 한 명 사니까. 지금 이제 명품이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어떤 그런 공예 정신을,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명품이죠. 명품은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대량 생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대량 생산을 해서 팔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팔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파 브랜드 같은 것은 대량 생산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생각할 때는 스파 브랜드는 좀 가치가 없고 명품 브랜드는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명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미적인 형태나 감흥을 굉장히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보통 우리가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에 모리스도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형태, 수공의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든 거는 좋았는데 결국에 이 작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어요? 결국에 또 부르주아들 혹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귀족은 없었지만 그런 귀족과 같은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만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을 통한 사회화라고 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까부터 제가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고 삶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술을 향유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된 이런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걸 전파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삶에 대한 유린이고 우리 삶의 어떤 발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더 퇴보시키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소비해야 되라는 그 마인드에서 이런 게 나온 거긴 한데 결국에 그 마인드가 나왔지만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서 대량 생산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 했지만 그 생각까지 이제 못하고 계속 수공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고 비싸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소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대중들의 삶은 윤택해지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너무 생산성에만 치중한 이런 어떤 디자인의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 공예 운동이 갖는 의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소비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면서 삶을 좀 더 윤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지게끔 그 생각이 들게끔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이 미술 공예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술 공예 운동을 발판으로 그럼 얘네가 뭘 아까 실패했었다 그랬죠? 대량성은 좀 실패를 해서 대중성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뭘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뭐 아르누보라든지 아니면 분리파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DWP 여기에 와서 독일 공장 연맹이라고 해요. DWP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 공장의 연맹에 와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생산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적극 수용을 합니다. 이 아르누보부터는 여기까지도 아직 적극 수용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술 공예 운동은 전통적인 재료들만 수용을 했고 그리고 아르누보는 이제 전통적인 재료 이외에 어떤 산업 재료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도 어떤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혁신적으로 막 찍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 건 아직도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리파는 말 그대로 기존의 어떤 전통 예술을 좀 반대한다는 말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벌써 49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 이제 아르누보랑 이제 분리파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이 뭐냐 이걸 왜 일으켰냐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럼 끝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을. 그래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산업혁명 덕분에 기계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 기계 생산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재료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거대한 건축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좀 더 그 면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장인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지고 제공했던 어떤 그런 형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조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소비하는 어떤 그 대중들은 삶이 더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찬미하고 찬양했던 기계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좀 더 발전시켜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퇴보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기계성에 반대해서 미술 공예 운동이 대두되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의 아까 단점, 어떤 대량 생산이라던가 혹은 이제 너무 이제 복고주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고 시대는 진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퇴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성에 역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행했던 어떤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오는 이런 사조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수업한 내용도 과제를 하나 그래요. 그 설문을 하니까 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한 과제가 이 두 가지 수업을 다 열심히 들어야지 낼 수 있는 과제를 제가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가지수는 하나지만 두 가지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지금 7강이니까 8강 때 과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단 과제는 없고 그래도 이제 이 미술 공예 운동의 이런 특징이랑 산업혁명 이 가지고 온 의의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르누보랑 분리파 그리고 독일 공장 연맹까지 하도록 하죠. 좀 설명을 제가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볼게요. 근데 배경 설명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게 좀 받아들일 때 좀 더 쉬우니까 제가 좀 집중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조금 오늘도 늦었네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52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